저는 세상에서 두 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조폭 두목으로, 또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시골 농부로. 평화로운 나날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난 건 딸의 얼굴에 선명한 멍 자국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법은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딸을 불행에서 구해내기로요. 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저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 없이도 정확하게요. 감옥에서 들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죠. 허름한 농가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들판에서 하루가 밝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저 성실한 노인 농부로만 알고 있어요. 제 손에서 피 냄새가 났던 시절을 아는 사람은 이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죠. 내가 한때 이 지역 최대 조직의 두목이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모습만 본다면요. 밭에서 허리 굽혀 작물을 살피는 이 손은 한때 수백 명의 목숨을 좌우했던 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는데 더 익숙해졌어요. 조직에서의 날들은 화려했지만 항상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결국 내부의 배신으로 15해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홀로 남겨진 딸 유진이 생각에 괴로웠지만 어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 시골로 내려온 건 딸의 앞날에 더 이상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유진이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꿋꿋이 자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3년 전에는 결혼까지 했고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정가자인 아버지가 나타나는 건 새 출발하는 딸에게 방해가 될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겐 한 주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게 딸에게도 좋은 일이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유진이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잘 지내지?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론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무언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듯 했어요. 30년간 조직에 있다 보니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저였기에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술집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어요. 석진이었습니다. 예전 조직에서 제 오른팔이었던 사나이죠. 그는 제가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충성을 바쳤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은 후에도 가끔 찾아와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혹시 따님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딸의 얼굴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순간 핏속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전 강남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진이를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석진과 헤어져 집으로 왔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급한 일이 생겨 며칠 자리를 비운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행 첫 차를 탔어요. 낡은 가방에는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과 산들을 바라보며 딸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에 있던 멍 자국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누구도 내 딸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흙을 만지던 손이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주먹을 쥘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이 남편에 대해 알아봐줘. 석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오후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충성심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의리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러시아워가 한창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가득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에 넓은 정원을 갖춘 단지였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만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아파트 출입구를 주시했어요. 마침내 오후 2시쯤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마트 봉지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내 딸인 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항상 씩씩하게 걷던 유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위축된 듯 했어요. 눈으로 좇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석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석진은 유진의 남편인 도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회사 대표였지만 이면에는 의심스러운 소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불법 대부업 의혹과 함께 업계에서 악명이 높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성격도 거칠다고 해요. 석진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위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저는 석진에게 도진의 사업을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감시 장비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가 필요했어요. 석진은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오겠다고 했어요. 모텔에 묵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유진이를 만나봐야 했어요. 전화를 걸어 내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딸의 얼굴에 있던 멍 자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도진이 정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유진이가 울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번엔 꼭 지켜주리라 다짐했어요. 다음 날 유진이의 아파트로 가기 전에 석진이를 만나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장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유진이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여전히 예쁘지만 눈가에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품에 안기는 유진이가 어쩐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어긋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깨진 액자, 벽에 난 작은 흠집, 구석에 훼손된 꽃병 조각까지. 저의 눈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유진이의 얼굴에 옅게 남아있는 멍 자국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며칠 전에 문에 부딪혔다며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분명한 거짓말이었음을 알았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유진이가 내온 차를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나간 사이 집안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거실 소파 뒤에 숨겨진 깨진 유리 조각, 화면 한쪽에 금이 가 있는 텔레비전.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석진이 준 감시 장비를 꺼냈습니다. 현관문 옆 신발장 위, 거실 시계 뒤, 주방 선반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유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작업을 끝냈어요. 딸이 돌아왔을 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엔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서두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진이 언제 돌아오는지 물었더니 7시쯤 온다고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자주 시계를 확인하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내 딸의 일상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의 남편 도진이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잘 지내셨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도진은 예의 바르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회사 일, 경제 상황, 정치 이야기까지.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진이 잠시 서재에 들어간 사이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은 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도진은 공손하게 배웅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좋은 곳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완벽한 사위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모텔로 돌아와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유진이의 집 내부가 보였어요. 제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왜 온 거야? 거친 목소리로 유진이를 다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정말 그것뿐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더욱 위협적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 핏줄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영상은 보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석진에게 연락했어요. 도진의 사업과 인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했어요. 일정과 행적 그의 사업장 위치와 거래처, 자주 가는 장소 등 모든 정보가 필요했어요. 도진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진은 즉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도진이 출근한 후 유진이를 다시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무슨 일 있었니? 물었지만 유진이는 아무 일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에 경계하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1년 후부터 도진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유진이는 화제를 돌렸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유진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석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진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고 했죠. 저는 카페에서 석진을 만났고 석진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진의 투자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과 사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형님. 더 깊이 파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석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감시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내내 유진이는 집에 없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도진은 그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도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유진이를 심하게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이를 벽으로 밀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유진이는 무서워 한쪽으로 몸을 움츠린 채 참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었어요. 다음 날 유진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유진이의 팔에 새로 생긴 멍이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물었습니다. 유진아, 도진이 널 때리니? 유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1년 후부터 도진의 폭력이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엔 막말로 시작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왜 이혼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도진이 협박했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저에게 해코지할 거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무언가 해야 했어요. 유진이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젠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유진이에게는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유진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결단력이 생겼어요. 이제 도진에게 본격적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의 힘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할 때였어요. 석진이 도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강남의 고급 술집을 찾는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서며 마음속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딸의 남편과 직접 마주할 순간이 왔어요. 유진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봤자 걱정만 시킬 뿐이었어요. 저녁 10시 석진이 알려준 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때는 이런 곳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자리 잡고 문을 지켜봤어요. 기다림에 익숙한 눈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분명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친밀한 모습으로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이 집에서 고통받는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다니.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도진이 여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여성과 함께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 도진을 불렀습니다. 도진아. 제 목소리에 그가 흠칫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여긴 무슨 일로?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들키면 안 되는 장면을 들킨 얼굴이었죠.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손을 대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도진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비웃으며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며 저를 무시했어요. 순간 핏줄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는 유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도진은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지만 제 눈빛을 마주하자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읽혔어요. 마치 짐승이 더 강한 포식자 앞에서 움츠러드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도진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힘을 쓰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시대가 변해도 딸을 지키는 아버지 마음은 안 변하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도진이 뭐라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어요.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차에 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굳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유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물었더니 아직 없다고 했어요.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이 조사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투자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이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영상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도진을 압박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유진이에게 전화해 당분간 호텔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도진에게 연락이 오면 아프다고 하고 친구 집에 있다고 둘러대라고 했어요. 딸은 의아해했지만 제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도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내일 저녁 8시 강남 카페로 와라. 곧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싸움은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8시,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드물었어요.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진을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석진은 건너편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도진이 나타나면 그의 오피스텔로 가서 나머지 숨겨진 증거들을 더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8시 15분 도진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저를 발견하자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테이블에 앉자 커피 향기 속에 그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가 섞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과 넥타이는 여전했지만 어제와 달리 수염이 덜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한밤새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도진이 유진이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도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대출 거래 현장,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장면,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까지 모든 비밀이 투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도진의 눈동자가 점점 커지며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석진은 도진의 강남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정보통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이미 건물 보안 시스템을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등도 켜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면 금고를 여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발견한 서류들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대출 계약서, 협박용 사진들, 그리고 더 큰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문서들까지 있었죠. 카페에서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진은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처럼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냉정한 목소리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유진이와 조용히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넘기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가 감옥에 가든지. 도진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으로 닦으며 시간을 벌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석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자료 확보 완료. 예상보다 더 큰 것들을 찾았습니다. 가슴속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누군가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오피스텔도 이미 확인했다. 도진의 눈에 공포가 번졌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였습니다. 석진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의 모든 비밀이 담긴 증거물이었습니다. 석진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도진이 다른 큰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려는 듯 했지만 단호하게 그의 의도를 꺾었어요. 그가 연결된 더 큰 조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기시켰습니다. 그 말에 도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도진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이 종이에 새겨지는 순간 딸을 향한 오랜 걱정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카페를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가려져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유진이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지만 곧 안도의 울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석진과 함께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도진의 불법 행위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흔적들이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정의가 바로 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 후 도진은 구속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의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호텔 창가에서 유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잠시 시골에 내려와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의 이혼 소송은 완전히 결론이 났고 도진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불법 대부업과 가정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조직도 함께 무너졌어요. 유진이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작은 농가에서 함께 지내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일어나 들판을 걸었어요. 유진이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유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구도 지난 일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저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시골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환대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함께 밭을 일구고 작물을 심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유진이는 점점 더 많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가끔 찾아와 도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도진이 받은 형량, 조직의 와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 활동까지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농사일이 바빠졌어요. 유진이는 놀라울 정도로 농사일에 적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에게 맞는 듯 했어요. 도시에서 억눌렸던 생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법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 공부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유진이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떠나기 전 유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다시는 울지 마라.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들판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 마음은 딸을 지켜냈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농사를 짓고 저녁엔 유진이와 전화를 나누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과거의 조폭 두목태고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김태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